주간 꾸레! 지난주에 주간 꾸레를 쉬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테르하고 3대3 무승부.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유로파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엘 클라시코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그 전까지 리그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는데 엘 클라시코에서 무려 3골이나 실점하면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2연승을 달렸죠. 그러면 이 두 경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주중에 펼쳐진 라리가 10라운드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 이 경기에서는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멀티골을 넣었고요. 안수파티가 골을 넣었습니다. 안수파티가 올 시즌에 볼터치라든가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좀 아쉬움이 있었죠. 특히 유효 슈팅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전 시즌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 안수파티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을 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간략하게 돌아본다면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 비아레알의 뒷공간을 완전히 파고들면서 비아레알을 무너뜨린 경기예요. 물론 비아레알이 빠른 역습에 의해서 골을 넣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효과를 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비 감독이 이 경기에서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줬는데 왼쪽에 알바 그리고 중앙에 마르코스 알론소를 배치했습니다. 마르코스 알론소가 역시 스피드에는 문제가 있지만 베테랑 수비수답게 중앙 수비수로서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알바는 조금 더 출전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바가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골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원터치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또다시 2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할 분위기로 득점 1위를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비아레알과의 전반전은 완벽했습니다. 후반전의 기동력,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은 무실점으로 마치면서 테어 슈테겐은 또다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요 얘기도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말에 또 경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틀레틱 빌바오와 라리가 1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우스망 덴벨레의 활약을 앞세워서 4대0으로 승리했어요. 우스망 덴벨레가 이 경기에서 한 골 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모든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우스망 덴벨레는 헤더로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의 골, 레반도프스키의 골, 페란 토레스의 골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빌바오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은 4대0으로 가뿐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2연승을 달리게 된 거죠. 비아레알전, 빌바오전 모두 3골 이상씩을 넣었고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경기 빌바오전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를 6점 차로 벌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텐데 빌바오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승점 차는 3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빌바오 상대로 공식 6경기 무패 5승 1무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깜누에서는 빌바오에 강해요. 빌바오 원정에서는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 많긴 하지만 깜누에서는 2경기 승리하면서 빌바오 상대로 21경기 무패 18승 3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테어 슈테겐이 비아레알전, 빌바오전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11경기에서 2경기만 실점을 하고 9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죠. 그럼에도 엘 클라시코에서 3실점한 거는 두고두고 아쉬워, 많이 아쉬워 그런 느낌이고요.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12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2위권하고 5골 차니까요. 말 그대로 레반도프스키는 득점 질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측면으로 다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부진 그리고 엘 클라시코에서의 패배, 차비 감독도 벼랑 끝에 몰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하물며 차비 감독도 인터뷰에서 만약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면은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비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2연승으로 인해서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라포르타 회장도 차비 감독을 믿는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앞으로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의 주중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에게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인테르가 풀젠에게 승리를 거두면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유로파리그로 또 가게 되겠죠. 메시가 떠난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못 가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 바르셀로나 빌바오 경기는 사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으로 인해서 관심이 집중이 됐죠.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거의 2시즌 반 정도를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우승 트로피를 계속 들어 올렸거든요. 2시즌 반 동안 공식 경기 145경기에서 무려 97승이나 챙겼고요. 그리고 라리가 우승 2회, 코파델레이 우승 1회, 스페르코파 우승 2회 등 우승 트로피를 계속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은 발베르데 감독 밑에서 우승한 거죠. 자, 그런 발베르데 감독이 빌바오를 이끌고 깜누에 왔기 때문에 발베르데 더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빌바오는 항상 치열한 다툼을 벌입니다. 특히 빌바오가 거친 플레이를 하고 바르셀로나는 대량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요. 이 경기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자, 경기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부터 알아볼까요?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라리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여전히 있는데 아라우오, 크리스텐센, 멤피스 데파이는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과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릴 거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선발 명단을 한번 볼까요? 테오 스테겐 골키퍼가 여전히 골문을 지키고요. 백포라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데와 에릭 가르시아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3미들에는 도용, 부스케츠, 가비가 나왔는데 페드리가 왼쪽 윙어로 나왔어요. 물론 경기 전에 선발 명단 봤을 때는 가비가 왼쪽 윙어로 올라간 건 아닌가 이랬었는데 페드리가 사실상 왼쪽 측면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 우스망 덴벨레가 오른쪽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자, 페드리가 이 위치에 있는 이유는 빌바오의 오른쪽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페드리부터 수비하면서 안정감을 꾀고자 노력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바오가 중원에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거의 뭐 5명 정도를 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드필더 숫자를 한 명 더 늘린 거죠. 요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페드리를 이용하는 공격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경기의 주인공 우스망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미쳐 날뛰었거든요. 물론 이 경기도 첫 터치의 문제를 드러내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의 없는 크로스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 이야기 끝! 네가 영웅이다 우스망 덴벨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 여기다가 세르지 로베르토도 득점 가담을 했고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도 득점 가담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가비하고 세르지 로베르토가 부상을 당했죠. 가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타구니 부딪히면서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는 어깨 탈구가 이루어지면서 월드컵 이후에 돌아올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세르지 로베르토가 이 경기에서 건재함을 보여줬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또다시 오른쪽 라인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바르셀로나죠. 자, 이 경기를 차근차근 돌아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역시 더용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볼을 끌고 올라오는 능력, 그뿐만이 아니라 우스망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무성의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효 슈팅을 때리면서도 정말 정확도가 높은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도와줬다는 점은 희소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굉장히 안정감이 높은 경기였고요. 빌바오가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무언가 펼치지 못한 경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르지 로베르토가 부상을 당하면서 10명이서 뛰는 상황 전까지는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34분에 가비가 부상을 당하면서 캐시에가 들어왔는데 캐시에의 활약은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페란 토레스는 이 경기에서 아쉽게 찬스를 무산시키는 장면이 있긴 있었지만은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넣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페란 토레스가 엘 클라시코에서 골 넣고 빌바오전에서 골 넣고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인데 안수파티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레알전에서 골을 넣었지만 이 경기에서는 첫 터치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안수파티가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죠. 라리가에서 독보적으로 득점 행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다음의 득점원,
제2의 득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저는 안수파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파티가 조금 더 득점포를 가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7분에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파블로 토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스망 덴벨레가 나오고 파블로 토레가 들어갔는데 파블로 토레는 무언가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죠.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바오는 어땠을까요? 빌바오 발베르데 감독이 지휘봉 잡으면서 정말 재미난 팀으로 바뀌었어요. 마르셀로나 감독 시절에는 4-4-2 바탕으로 해서 역습 위주의 축구, 단조로운 공격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발베르데 감독은 4-2-3-1을 바탕으로 해서 미드필더에서의 플레이, 측면에서의 스피드, 다양한 득점원, 그러면서 빌바오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빌바오가 올 시즌 라리가 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 봤을 때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무니아인이 빠졌고, 그리고 미드필더의 또 다른 축 산세트가 빠졌거든요. 왜 두 선수를 뺐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발베르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팀의 기동력과 압박을 높이기 위해서 선수단의 변화를 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베르데 감독은 이 경기도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수비 라인만 보면 정말 화려하죠.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 스페인 대표팀 골키퍼죠. 그 유리 베르지체 왼쪽 라인에서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고, 이니고 마르티네스, 예라이 알바레스 센터백 라인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바르셀로나하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고, 이 경기 전에도 차비 감독이 칭찬을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은 경험이 풍부한 데 마르코스가 책임졌습니다. 문제는 미드필더 라인이죠. 무니아인과 산세테를 빼면서 사라가와 에레라를 투입했는데 두 선수가 기대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다가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가 속도를 높이는 공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미드필드에서 이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패스가 정확한 패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냐키 윌리엄스도 니코 윌리엄스도 속도를 살리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 안드레 에레라 같은 경우에는 히든 카드였는데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다니 가르시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60분에 데마르코스와 다니 가르시아를 뺍니다. 다니 가르시아가 부상을 당하면서 또다시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레쿠에가 들어가서 오른쪽 측면, 그리고 산세트가 들어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한 시간 70분에는 이냐키 윌리엄스와 사라가를 뺐습니다. 그래서 라울 가르시아와 베세도르를 투입했는데 효과는 좀 미비했습니다. 저는 올 시즌 빌바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냐키 윌리엄스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사실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을 올려놨어요.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골맛을 보고 있고, 무니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 득점력이 높고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팀들이 공격을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은 좀 보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패배한 모습이라든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한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한계점이 보인다. 이거를 뚫고 나올 필요성이 있다. 코파델레이에서만 뚫지 말고 라리가에서도 뚫고 나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경기 후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차비 감독은 4-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만족감을 표했겠죠. 우리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부상을 당할 때까지 강도를 유지했고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빌바오의 압박에서 매우 잘 벗어났다. 우리는 한 명의 미드필더를 추가했고 거기에서 수적 우위를 발견했다. 아주 훌륭하고 매우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왜 미드필더 4명을 기용했느냐, 가비, 페드리, 부스케츠, 도용을 동시에 기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우 강렬한 경기를 예상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빌바오가 강하게 부딪히는 팀이니까, 그리고 거친 면이 있는 팀이니까 미드필더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한 가지는 빌바오의 오른쪽 공격.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와 데 마르코스를 앞세워서 공격할 것이라고 분석해서 왼쪽 측면에 미드필더 한 명을 더 추가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준비를 했다. 이 얘기죠. 나는 우리가 그들의 강도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발베르데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발베르데 감독은 아쉬움을 이야기했겠죠. 바르셀로나는 시작부터 우리를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끔찍한 날이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전반전은 정말 처참했다. 전반전에 3골이나 허용했기 때문에
그 순간 경기는 끝난 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전반전에는 수비 라인에서 너무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고 공격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에게 좋은 날이 아니었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면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도 평가를 했거든요. 바르셀로나는 모든 것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리가 우승을 위해 레알 마드리드와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발베르데 감독에게 왜 무니아인과 산세트를 빼고 사라가와 에레라를 투입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발베르데 감독이 조금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싶었다. 압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부스케츠를 묶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용이 부스케츠와 함께 경기를 잘 풀어주니까 빌바오의 압박이 효과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럼 이 경기에서 주목할 선수 3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망 덴벨레죠. 우스망 덴벨레입니다. 덴벨레 제가 바르셀로나에 와서 본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였어요. 4골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한 골 3개의 도움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헤더로서 골을 넣는 장면도 놀랍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공간 패스들이 정말로 날카로웠고 매서웠습니다. 자,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77분 출전했는데 한 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85%입니다. 하지만 롱패스 성공률이 100%예요. 기회 창출 4회, 슈팅 3회, 유효 슈팅 3회. 슈팅 3회에서 유효 슈팅을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골을 넣었으니까 공격 쪽에서 정말 영향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드리블 성공도 2차례나 성공을 했습니다. 태클도 2차례나 성공을 했고요. 모든 기록에서 덴벨레는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덴벨레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면 덴벨레 극찬하죠. 칭찬하죠. 우쭈쭈하죠. 너 최고야 라고 외치죠. 네. 근데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도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이니까. 근데 이 경기는 정말 잘했어요. 진짜 덴벨레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덴벨레가 어느 순간 자신의 활약을 뒤돌아봤을 때 야, 이 경기가 최고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이 빌바오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 같은 경우에도 덴벨레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변화를 일으켰다. 팀은 그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전반전 실질적으로 그가 경기를 주도했다. 그는 윙어임에도 헤더로서 골을 넣었고 측면과 중앙 쪽에서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면서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한 선수는 알렉스 바이데예요. 야, 발전 속도 봐라. 네, 알렉스 바이데가 90분 출전했고 패스 성공률이 90%였습니다. 기회 창출 2회고요. 드리블 성공률이 100%예요. 그리고 지상볼 경합이 100%인데 볼을 탈취하는 능력도 뛰어났고 회복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커버 능력도 있었고요. 바이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니코 윌리엄스를 막으면서도 공격 쪽에서 드리블과 속도와 크로스를 통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아니겠어요? 네, 바이데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도 기회를 줘야 되고 바이데도 기회를 줘야 되고 행복한 고민인가? 오른쪽은 지금 아쉬움이 크지만 네, 알바도 활용해야 되고 바이데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마르코스 알론소는 센터백으로.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라리가 데뷔전을 치는 파울로 토레가 있죠. 물론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공식 경기 데뷔전은 빅토리아 풀젠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 라리가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13분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볼터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크로스도 한번 그리고 코너킥 한번 처리했는데 워낙에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너킥 처리 장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거든요. 출전하자마자 코너킥을 처리했는데 볼의 궤적은 괜찮았다. 그래서 기대감이 생긴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세르지 로베르토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터치가 많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한 3대0 정도 되는 경기가 있으면 후반 한 75분에서 80분 사이에 파블로 토레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가오는 주 중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풀젠이 인테르의 발목을 잡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갈 수 있거든요. 하늘이 도와줄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유로파 리그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전 끝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나 화내는 모습만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좀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주말 경기까지 끝나고 주간꿀에는 돌아오겠습니다. 빠밤 빰빰빰 뭐 한 거야 마지막은?